70이 넘어도 잊히지 않는 게 있더라. 첫사랑 말이야. 누구나 한 번쯤은 선생님을 짝사랑해 본 적 있잖아. 나 역시 그랬어.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시절 교실의 햇살이 떠올라. 분필가루는 허공에 날리고 창밖에선 매미 소리가 귀를 울리던 여름날. 단정히 하얀 셔츠를 입고 들어오던 30살쯤의 수학 선생님. 검은 머리카락은 언제나 가지런히 빗겨 있었고 칠판에 공식을 쓰실 때마다 팔뚝에 도드라진 핏줄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지. 오른쪽 귀 밑에 박혀있던 조그만 점, 그게 눈에 그렇게 들어왔던 건 아마도 내가 이미 마음을 빼앗겨 있었기 때문일 거야. 그 작은 점 하나조차 내겐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으니.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선생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혼자 씩 웃음이 새어나오곤 했지. 교실 뒤편 자리에서 바라본 선생님의 뒷모습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어. 어떤 날은 파란 와이셔츠 차림, 또 어떤 날은 연한 회색 조끼를 걸치고 오시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공책 한 켠에 그날 선생님이 입은 옷의 색을 적으며 마음속으로 그분을 그려보곤 했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선생님의 어깨를 은은하게 비추면 그 빛이 후광처럼 보여서 나는 넋을 잃고 바라봤지. 수학 문제 같은 건 머릿속에서 통사라지고 오직 선생님의 움직임 하나하나만 눈에 들어왔어.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었어. 교실 안에는 은근히 들뜨고 수군거리는 기운이 매일같이 맴돌았거든. 특히 앞자리에 앉은 여학생들은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씩 올라갔지. 그런데도 나는 늘 아니했어. 선생님이 나한테만 조금 더 다정하게 웃어주신다고 믿고 싶었어. 아니, 믿어야만 했다고 해야 맞을 거야? 문제를 틀려도 괜찮다며, 천천히 해도 된다며, 마치 내 편이 되어주듯 건네던 그 목소리. 그 말투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걸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가운데서 뜨끈한 무언가가 퍼져나와 몸이 나른해지는 기분이었지. 특히 내가 답을 맞췄을 때 선생님이 보여주시던 미소라니.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시던 모습은 지금도 머릿속에 선해. 다른 아이들이 똑같이 맞췄을 때와는 분명 달랐다고 나는 여전히 확신해. 물론 그게 내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착각이라도 해야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거든. 선생님의 미소 하나로 하루 종일 기분이 둥둥 떠다녔고 집에 돌아가서도 거울 앞에 서서 그 미소를 흉내내곤 했지. 그러다 보면 내 얼굴에도 절로 웃음이 번져서 엄마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냐 묻기도 했어. 그리고 나는 결국 용기를 내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지. 다른 여학생들이야 흔해 빠진 빵 쪼가리, 국화빵, 내가 먹지도 않는 붕어빵 따위를 건넸지만 나는 달랐어. 미군 부대 앞에서만 파는 미제 초콜릿을 드리기로 한 거야. 엄마한테는 문제집 산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켜서 뒤지게 맞았고 아빠한테 일렀더니 아빠한테도 또 맞았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는데 그 두근거림이 무섭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했으니까.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들어가 손에 꼭 쥔 미제 초콜릿을 선생님 책상 정중앙에 조심스레 올려놓고는 얼른 내 자리로 도망쳤어. 그러고는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오실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렸는데 가슴이 쿵쾅거려 미치는 줄만 알았다니까. 선생님이 그 초콜릿을 발견하시곤 교실을 둘러보다가 내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어.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지 다가와 고맙다 하며 내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시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선생님의 손을 확 잡고 결혼해주세요 하고 싶었지만 엄마한테 머리끄댕이 잡힐 게 뻔해서 꼭 참았어. 따뜻한 손길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올 때 소름이 쫙 돋으면서 몸이 얼어붙는 걸 지지배들이 봤어야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복도에 아무도 안 지나가더라니까. 그 손길의 따뜻함이라니 그건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라. 엄마가 열날 때 이마에 손을 올려주는 것과도 달랐고 할머니가 잠자리에서 등을 토닥여 주실 때의 느낌과도 달랐어. 선생님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아기 손처럼 부드러우면서 은은하게 또 깊숙이 스며드는 그런 따스함이었지. 그 손길 한 번이면 하루 종일 감촉이 잊히질 않아. 집에 가서도 내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그 순간을 되새기곤 했어.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베개에 머리를 묶고 선생님의 손길을 떠올리다 스르르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선생님이 나타나 다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했거든.
그렇게 깨어나도 며칠은 더 행복할 수 있었지. 수업이 끝난 뒤 학교 앞 작은 빵집에서 마주 앉았던 날도 잊히질 않아. 그날따라 선생님이 내게 잠깐 따라와 볼래? 하시더라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어 순간 스친 생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분홍 빤스라도 입고 오는 건데였지. 내 심장은 또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들바들 떨며 뒤따랐어. 선생님을 따라 복도를 걸으면서 별별 상상을 다 했지. 혹시 빈 교실로 데려가 특별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는 건 아닐까 싶었던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향한 곳은 내가 상상하던 곳이 아니라 고작 학교 앞 빵집이었어. 그래도 괜찮았어. 빵집에서도 충분히 키스쯤은 할 수 있다고 혼자 기대하며 입술을 적시고 들어갔으니까. 빵집 문을 열자마자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 그 냄새조차 평소와 달리 특별하게 느껴지더라. 선생님은 작은 테이블 하나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시더니 카운터에 가서 따뜻한 우유 2잔과 내가 크림빵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크림빵까지 주문해 주셨어. 이런 게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어? 내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넌 참 특별해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건네시는데 그 말이 내 귀를 간지리며 스며들 때 선생님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던 은은한 샴푸 냄새가 한동안 나를 몽롱하게 만들었지. 라벤더 향인지 장미 향인지는 몰라도 그 향만큼은 지금도 맡으면 그날이 떠오를 것 같아. 그때 우리가 나눈 대화가 뭐였는지는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아. 너무 떨려서 제대로 듣지도 대답하지도 못했거든. 다만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하얀 이빨이 살짝 드러나는 것, 우유를 마실 때 목젖이 지렁이처럼 꿀떡꿀떡 움직이는 것, 그리고 가끔 나를 바라보며 지어주시던 그 부드러운 미소만은 또렷하게 남아있어. 특히 웃을 때 눈꼬리에 잔잔히 잡히던 주름들마저 사랑스러워서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사랑해요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지. 대신 크림빵을 조금씩 뜯어먹으며 선생님을 몰래 훔쳐봤는데 그 달콤한 크림 맛보다도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달콤했어. 그뿐만이 아니야. 어느 금요일 오후였는데 우리 몇몇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순대를 시켜놓고 수다를 떨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신 거야. 얘들아, 맛있게 먹고 있네 하시며 우리 테이블에 다가오시더니 사장 아주머니에게 가서 우리가 먹던 떡볶이 값을 계산해 주시더라고. 그러곤 아무렇지 않게 손만 한번 흔들고 멋지게 나가시는데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당장 달려가 끌어안고 싶었지만 친구들이 의심할까봐 꾹 참았어. 친구들은 선생님 멋있어요 하면서 좋아했겠지만 사실 내가 있었으니까 계산을 해주신 거지. 내가 없었으면 해줬겠냐고. 그때는 그게 분명 나를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믿었어. 그래서 그날 밤에도 베개를 끌어안고 혼자 실실 웃으며 잠들었지. 그렇게 나는 점점 선생님에게 홀딱 빠져들었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선생님 얼굴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까지 맴도는 것도 선생님이었지. 수업 시간에는 수학 공식 따위는 아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 오직 선생님의 음성, 몸짓, 표정만이 눈과 귀를 채웠지. 그럴 때면 내 가슴 안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어. 그게 사랑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 감정에 취해 있었던 거지. 친구들과 놀다가도 집에서 밥을 먹다가도 불현듯 선생님 생각이 났고 그러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곤 했어. 그런데 그렇게 달콤하기만 하던 첫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어느 날이었어. 여느 때처럼 수업을 시작하려던 선생님이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여러분이 저를 좀 축하해 주셔야겠어 하고 말한 거야. 순간 교실이 술렁였고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조여왔지. 무슨 일로 축하를 받는 걸까? 혹시 승진이라도? 아니면 다른 학교로 발령이라도?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던 찰나 이어진 말은 내 심장을 송두리째 쥐어뜯었어. 나 음악 선생님과 결혼한다.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리가 띵했지. 순간 연필을 쥔 손이 덜덜 떨렸고 내 가슴 속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어.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혼자 숨조차 쉴 수 없었어.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귀를 때렸고 친구들의 축하 인사는 가슴을 찢어놓았지. 속으로는 쌍놈의 자식, 날 배신했구나, 개자식. 하고 욕을 중얼거리며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
음악 선생님이라니, 나이만 많지 나보다 못생긴 사람과 결혼한다니. 그 순간 나는 바보 같고 한심한 존재로 전락한 것 같았어. 여자는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속으로 저주했지. 분신사바로 저주를 내려주마. 오래 못 갈 거다. 결국 이혼할 거고 선생님은 내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매달리겠지. 그런 망상을 되뇌며 울고 또 울다가 결국 눈알이 퉁퉁 부어버렸어.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휘청거렸어. 허탈하고 힘이 쭉 빠진 느낌이었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어. 눈은 벌겋게 충혈돼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 찬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었지만 충격은 가시질 않았고 심장에 멍이 든 건지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팠어. 그날 오후 내내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 결혼한다는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며 나를 괴롭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 평소 같으면 신나게 뛰어다녔을 텐데 그날만큼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웠지. 학교 앞 빵집을 지나치는데 며칠 전 선생님과 함께 앉았던 그 테이블이 눈에 들어와 또 가슴이 답답해졌어.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내 착각이었구나 싶더라. 선생님이 나를 특별하다고 한 그 말도, 다정히 바라보던 눈길도 결국 선생님으로서의 당연한 친절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 대체 빵은 왜 사준 거야? 아무튼 집에 들어가서도 밥맛이 없었고 엄마가 무슨 일 있냐 묻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 뭐라고 말하겠어? 수학 선생님한테 첫눈에 반해 혼자 난리치다가 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랑 결혼한다고 한다는 걸 어떻게 털어놓겠냐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치밀고 그랬지. 결국 밤새 베개를 적시며 울다 지쳐 잠들었어. 그날 밤 꿈에서는 선생님이 나타나서 미안해. 사실 너를 제일 좋아했는데 음악 선생이 꼬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말하는 거야? 꿈에서나마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현실은 여전하더라고. 선생님은 여전히 음악 선생님과 결혼할 거고 나는 여전히 그냥 학생 중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엄마한테 들킬까봐 찬물로 계속 눈을 씻었어. 그래도 붓기가 안 빠져서 학교 가기 전까지 수건으로 눈을 찜질했던 기억이 나.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마주치는 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 평소 같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크게 했을 텐데 그날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지. 선생님도 뭔가 어색했는지 안녕하고만 말하고 지나가시더라고. 수업 시간에는 아예 선생님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대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매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던 게 지금도 기억나. 그때는 그 매미들마저 나를 놀리는 것 같았거든.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하고 물어봤는데 그냥 배 아프다고 둘러댔어. 어린 학생 나부랭이들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성숙한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몸 어딘가가 아프긴 한 것 같았으니까. 눈치 없는 것들이 떡볶이는 먹고 싶은지 계속 데리고 가려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 평소 같으면 떡볶이만 나와도 침 흘렸을 텐데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 그러다가 며칠 뒤 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친구 하나가 와서 야, 선생님 결혼식이 다음 달이래 하는 거야? 다음 달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 그때 또 가슴이 내려앉았는데 이번엔 눈물도 안 나더라고. 그냥 허탈했어. 아, 정말로 끝났구나 싶었지. 그 친구가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도 결혼식에 와도 된다고 하시던데 라고 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잖아. 사실 내가 선생님이랑 결혼만 안 한 사이지. 할 건 다 했잖아. 빵도 먹고 눈빛도 교환하고 초콜릿도 주고.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그냥 슬펐는데 나중엔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어. 물론 선생님이 나한테 뭘 약속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착각한 건 맞지만 그래도 뭔가 억울했던 거지.
왜 하필 음악 선생님이야? 왜 하필 지금이야?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 심지어 길에서 커플들만 봐도 짜증이 났지. 뭐가 그렇게 좋다고 팔짱 끼고 다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결국 결혼식 날이 왔어. 토요일 오후였는데 나는 집에서 만화책이나 보고 있었지. 그런데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되더라고. 지금쯤 식장에 도착했겠지. 지금쯤 식이 시작됐겠지. 지금쯤 키스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만화책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냥 페이지만 넘겼어. 오후 내내 그렇게 앉아있다가 저녁 때가 돼서야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었지. 그렇게 결혼을 한 선생님은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로는 확실히 밝아졌어.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나한테 신경 쓰는 눈빛은 전혀 없고 그냥 다른 학생들이랑 똑같이 대하더라고. 아무래도 음악 선생님한테 완전히 푹 빠져버린 것 같아. 이제 나 같은 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거지 뭐. 수업 시간에도 예전처럼 내가 딴짓하거나 졸아도 특별히 신경 안 써. 그냥 야, 일어나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끝. 예전엔 수업 끝나고 따로 불러서 괜찮냐,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점심시간마다 음악실 앞을 지나갈 때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봤더니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고 있더라고. 음악 선생님이 선생님 손을 잡고 건반을 짚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갑갑해서 그냥 뛰쳐나왔어. 그걸 보고 나서야 확실히 깨달았지. 진짜 끝난 거구나. 선생님한테는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고 나는 그냥 지나가는 학생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온갖 방법으로 저주를 퍼부어도 봤지만 부질없는 짓이었고 그해 겨울 졸업식이었던 날 선생님이 나에게 다가와 한마디 하셨어. 좋은 선생님으로 남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대학 가서도 꼭 기억에 남는 학생이 되라고 응원해 주셨어. 그렇게 나는 첫사랑을 실패한 채 어영부영 대학을 다니다가 결국 휴학을 했어. 그 뒤로는 나이를 먹으면서 집에서 눈칫밥으로 연명했지. 아침에 늦잠만 자고 방에 틀어박혀 멍하니 누워있으면 괜히 엄마 발소리, 아버지 헛기침 하나에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밥상에 앉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 그러다 거울 앞에 섰는데 옆구리에 살이 잡히는 거야. 손으로 쥐어보니까 타이어처럼 뭉통하게 잡혀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러다간 진짜 인생 망하겠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는 어떻게든 일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어. 마침 친구가 공장을 소개해줬어. 그 친구는 언제까지 연애도 못해보고 나이만 먹을 거냐면서 자기네 공장에 오면 남자들이 바글바글하다며 줄 세워놓고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꼬드겼지. 그 말이 솔깃했어. 집에만 있다 보니 괜히 외롭고 나도 누군가 옆에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반쯤은 속는 셈 치고 따라 나섰어.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남자는 그림자도 없고 전부 여자들만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 사방에서 기계 소리가 쏟아져 나와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고 천장에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선풍기가 삐걱대며 위태롭게 돌아갔지. 바닥에는 기름때가 덕지덕지 눌어붙어 있어 한눈 팔면 그대로 미끄러져 뼈라도 부러질 것 같았어. 일하는 여자들은 다들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으로 바늘질만 하고 있었고 그 광경을 보니 친구 말만 믿고 따라온 내가 한심하더라. 애초에 미신공장에 남자가 있을 리 없다는 걸 생각 못한 내가 바보였지.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에게 소리치고는 공장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런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 우산도 없으니 금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버렸지. 황급히 천막 밑으로 파고들어 비를 피하는데 화장실에 가던 아주머니가 내 쪽을 흘깃보며 공장이 생각보다 봉급은 괜찮다고 말해주면서 미소를 짓는 거야. 그 말을 듣자 내가 찬물 더운 물 가릴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 집에서 눈치 보며 뱃살만 부여잡고 한탄하는 것보다야 힘들어도 내 손으로 벌어 주머니 채우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는 결국 그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 30이 되던 해 나는 공장의 반복된 나날 속에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페달을 밟으면 허벅지는 뻣뻣하게 굳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과 상처가 번갈아 자리 잡았어.
퇴근해 방에 돌아오면 엄마가 준 김치 몇 조각에 밥을 비벼 허겁지겁 삼키고는 그대로 이불에 쓰러져 잠드는 게 전부였지. 방 안은 늘 기름 냄새로 눅눅했고 벽에는 덜 마른 작업복이 축축하게 걸려 있어서 여기가 집인지 공장인지 헷갈릴 정도였어. 그런 내 앞에 그가 나타났어. 공장 근처 김밥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인데 나보다 4-4살 많아 보이는 동네 오빠였지. 스스럼 없이 다가와 혼자 밥 먹지 말라며 자리를 내주는 태도가 괜히 고마웠어. 뻔한 작업 멘트였는데도 나는 그 함정에 걸려들고 말았어. 그렇게 인연이 시작된 거야? 처음엔 김밥 한 줄 나눠 먹고 뜨끈한 어묵 국물을 같이 떠먹는 게 다였어. 그런데도 어느새 내 마음은 그에게 기울어 있었지. 식당 안은 늘 후끈거렸고 국물 김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루의 피곤이 풀리는 것 같았어. 퇴근길에 그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눌려있던 세상이 잠깐은 살만해 보였어. 그는 참 다정했어. 내 손에 굳은 살이 베었다고 하면 주머니에서 손톱깎이를 꺼내 다듬어줬고 겨울철에 손이 갈라지면 마치 자기 손인 것처럼 내 손등을 감싸주곤 했지. 늦게까지 야근하다 나오는 날이면 추운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어디서 샀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갈라 내 입에 넣어주곤 했어. 그런 다정한 남자한테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 몇 달쯤 지나자 그는 당연한 듯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 조금 모으면 바로 신혼살림을 차리고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걸 다 보상해주겠다던 말, 그게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 학생 시절 선생님을 보며 꿈꿨던 설렘은 허상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은 현실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말만 믿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 될 줄 알았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꾸 돈 얘기를 꺼냈거든. 가게 보증금이 필요하다. 엄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모자란다.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이유는 끝이 없었어. 처음엔 부탁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도 늘고 액수도 커졌지. 그때마다 마음이 갈라졌어. 결혼할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야지 하는 생각과 왜 자꾸 이런 얘기만 하지 하는 불안이 함께 올라왔거든. 어렵게 모은 돈을 내어주면서도 결혼하면 다 같은 돈이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내가 그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떠받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지. 돈을 줄 때마다 곧 갚겠다 했지만 약속은 번번이 미뤄졌어.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하나씩 무너져 내렸지. 불안은 점점 커졌어. 돈을 받아간 뒤로 며칠씩 나타나지 않는 일이 잦았는데 하루 이틀쯤은 바빠서 그러려니 했어. 그런데 사흘, 나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미칠 것 같더라. 괜히 우편함을 열어보고 혹시 편지라도 와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편지는커녕 그림자조차 없었어. 며칠 뒤에야 불쑥 나타나 피곤하다는 말 몇 마디 하고는 금세 떠나버리곤 했는데 그럴 때면 허공만 붙잡는 기분이 들어 눈물이 났어. 더 늦으면 돈도 못 받겠다 싶어 결혼 준비 얘기를 꺼냈더니 왜 그렇게 조급하냐는 식으로 가게 하나만 열면 다 해결될 텐데 왜 못 믿느냐고 하더라고. 순간 내가 괜한 의심 많은 건 아닐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를 몰아붙이는 그의 태도가 너무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말았어. 그렇게 또 스스로를 눌러버린 거지. 그렇게 2년이 흘렀어. 내 나이 32,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어. 그날도 그는 또 돈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엔 더 줄 여유도 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어.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어. 오빠한테 퍼주느라 엄마 아빠한테 용돈 한 번 못 줬다고 빌려간 돈이나 갚으라고 소리쳤지. 그러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 철저히 날 이용만 한 거였어. 그가 떠난다는 사실보다 그동안 내가 그의 눈에 지갑으로만 보였다는 게 더 화가 나고 눈물만 났어. 그 후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일하면서도 눈물만 흘렸지. 같은 여공들이 괜찮냐고 물으면 억지로 웃었지만 퇴근해 방에 들어오면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울기만 했어. 불 꺼진 방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돈을 더 줬더라면 달라졌을까? 혹시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 지금 같으면 내 돈 내놔 하며 멱살이라도 잡았겠지만 그땐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지 뭐. 그 뒤로는 오빠에게서 연락 한 번 없었어. 32에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이렇게 바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돈도 잃고 마음도 잃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지.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없었어. 곧 결혼한다 큰소리쳤던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 눈총이 불 보듯 뻔했으니까. 공장에도 더는 얼굴을 들 수 없었어. 내가 어떤 꼴로 버려졌는지 이미 다들 알고 있었거든. 공장 사장님께는 죄송했지만 봉급날 월급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어. 저녁에 몰래 가방 하나에 옷 몇 가지만 챙겨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온 거야.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다들 서울 하늘이 넓다길래 기대했는데 내가 본 건 전깃줄이랑 간판에 잘게 잘린 하늘 조각뿐. 사람들은 끝도 없이 밀려왔고 버스 매연은 코를 찌르고 건물들은 서로 어깨를 치받으며 서 있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 그날 밤 여관방 창문 밖을 내다보니 간판 불빛은 번쩍거리는데 이상하게 더 쓸쓸했어. 고향은 밤 9시면 개 짖는 소리만 들리는데 여긴 새벽까지 차 소리, 술주정 소리가 이어졌거든.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정작 내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그래서 더 외로웠어. 바다 한가운데 혼자인 기분이었달까?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은 돈은 고작 몇만 원. 여관비 제하고 나면 일주일도 못 버티겠다 싶어 다음 날부터 신문 9일란을 붙잡고 도시를 헤매기 시작했어. 그런데 32이라고 하면 사람들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라. 젊은 애들만 뽑는다. 나이가 애매하다 하며 말끝 흐리면서 거절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얼굴은 화끈거리고 발걸음은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무거워졌어. 22살 때였으면 어땠을까? 그때 결혼해버렸으면 이 지경까진 안 왔을까? 별별 후회가 들었지. 일주일쯤 지나니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어. 싸구려 구두 신고 하루 종일 걸었더니 뒤꿈치가 까져 피가 배어 나오더라. 여관에 돌아와 찬물에 발을 담그는데 서러워서 눈물이 또 났어. 고향에서 공장 다닐 땐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받았는데 여기선 밥값부터 걱정해야 했으니 더 서럽더라고. 열흘쯤 됐을까? 종로 3가 뒷골목을 어슬렁거리다 작은 설렁탕집 하나를 발견했어. 간판은 비뚤게 매달려 있고 유리창엔 여자 주방보조 구함이라고 삐뚤빼뚤 쓴 종이가 붙어 있었지. 한참 망설이다 용기 내 들어갔더니 사장 아주머니가 나이를 묻고는 일이 꽤 힘들 거라고 했어. 또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표정 어딘가엔 거부감보단 걱정이 묻어 있었어. 나는 뭐든 하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붙잡듯 말했고 사장님은 다음날 새벽 5시에 나오라더라. 며칠 해보고 맞으면 계속하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도 눈물이 차올라 겨우 참았다니까. 다음날 새벽 4시 반 벌떡 일어나 부랴부랴 채비를 했어. 여관 주인이 어디 가느냐 묻길래 일자리 얻었다 했더니 잘됐다며 환하게 웃어주더라. 별것 아닌 그 웃음이 괜히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줬어. 가게에 도착하니 사장님은 이미 불을 환하게 켜고 앞치마를 단정히 두르고 계셨지. 처음 며칠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사장님을 졸졸 따라다녔어. 새벽 5시 반이면 팔을 산더미처럼 다듬고 커다란 솥뚜껑을 반질반질 닫고 칼질이 서툴러 파국기가 들쭉날쭉하자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시범을 보여주셨고 나는 또 열심히 따라했어.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손바닥은 물오징어처럼 불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 밤이면 손목이 욱신거려 이불 속에서 손을 끌어안은 채 겨우 잠들었어. 그래도 견딜만했어. 적어도 내가 벌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줬으니까. 내가 얻은 방은 가게 뒷골목 세탁소 2층, 다락방 같은 작은 공간이었어. 사장님이 출퇴근이 힘들면 아는 데가 있다며 연결해준 거였지. 끈적한 장판,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벽지, 손바닥만 한 거울.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와 코를 찔렀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목을 꽉 막았지. 비 오는 날이면 그 냄새가 더 독했어. 물은 공용수도라 새벽마다 대야를 들고 줄을 서야 했고 여름이면 모기떼가 달라붙어 잠을 설치곤 했지. 처음 며칠은 모든 게 버거웠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흘러왔나. 그 오빠만 아니었어도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한탄하다 지쳐 잠들곤 했어. 근데 사람이 사는 곳이라 또 금세 적응이 되더라. 공용수도 앞줄에 서 있으면 옆방 할머니가 일찍 나왔네 하고 말을 툭 던졌고
미용실 언니는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빵 하나를 슬쩍 건네줬어. 세탁소 아저씨 손끝엔 늘 분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그게 세제 냄새였지. 처음엔 화학약품 냄새 같아 인상을 찌푸렸는데 며칠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 고향 빨래비누 냄새랑 닮아서였을까? 아저씨는 말수가 적었어. 내가 계단에서 휘청거리면 괜찮냐 하고 짧게 묻곤 했는데 그 담백한 짧음이 이상하게 든든했어. 밥은 대부분 가게에서 해결했어. 손님 그릇에 먼저 정성껏 담고 남은 자투리에 국물 한 사발. 김치는 양동이째 퍼먹었지. 그래도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속을 꽉 채워주더라. 겨울 아침이면 그 한 그릇이 온몸 구석구석에 힘을 넣어줬어. 사장님은 처음엔 차갑게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 나름 챙겨주는 게 느껴졌어. 내가 감기 기운을 보이면 생강차를 끓여주고 손이 갈라지면 이거 발라 하며 약을 툭 건네줬어.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안티프라민이었나 바세린이었나. 한 번은 양파를 썰다 손가락을 푹 베었는데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괜찮냐 하더니 된장을 바르고 비닐로 칭칭 묶어줬지. 누군가가 내 상처를 이렇게 챙겨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 골목은 각박한 서울이라는 말과 달리 진짜 사람 냄새가 났어. 분식집 언니는 컵라면 뚜껑에 김치 한 줄을 얹어 내밀었고 슈퍼 아저씨는 설탕 한 봉지는 내일 줘도 된다며 외상 장부를 내어줬어. 옆방 할머니는 내가 늦게 들어온 다음 날이면 몸 조심해라 하고 꼭 한마디 얹어줬지. 어느 날은 꿀물 한 잔을 들고 이거 먹어봐라 하며 문을 톡톡 두드리기도 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친척보다 따뜻한 말들. 그 덕분에 숨통이 좀 트였지. 월급은 하얀 봉투에 담겨 나왔어. 삐뚤빼뚤 내 이름이 적힌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비록 적은 돈이어도 내 땀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단단히 눌러줬지. 버스비를 빼고 쌀을 사고 남은 동전들은 장판 밑에 살살 숨겨뒀어. 그 동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내가 아직 여기서 버티고 있다는 증거 같더라고. 하루하루는 단순했어. 새벽 버스를 타고 팔을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퇴근해서 계단을 올라가 대야에 발을 담그고 그 단순한 반복이 버팀목이 되는 날도 있었고 왜 사나 싶을 때도 많았지.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습기가 이불 속까지 스며들어서 마음마저 눅눅해졌어. 그런 밤엔 창문을 살짝 열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지. 계속 이렇게 살게 될까? 답은 없었지만 포기하긴 싫었어. 포기하면 정말 끝이니까? 묘하게도 그 예측 가능한 루틴이 불안을 달래더라. 적어도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큼은 분명했으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손에 익었어. 칼질도 제법 능숙해지고 설거지에도 나름의 요령이 붙었지. 사장님이 이젠 좀 익숙해졌네 하면서 흐뭇하게 웃어줬어. 골목 사람들과도 눈인사 정도는 자연스레 오갔고 그래도 밤은 여전했어. 낮에 그렇게 사람들과 북적북적 부대끼고도 문을 닫고 나 혼자가 되면 외로움이 더 깊어지더라. 라디오를 틀어도 타인의 목소리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 빈칸으로 가끔 그 오빠가, 가끔 선생님이 스며들었지.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음악 선생님하고 행복할까? 미워하려고 애써도 이상하게 끝까지는 미워지지 않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체념이 자리를 잡았어.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갔어. 어느새 34. 일도, 골목살이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 그날도 평범했어. 비가 양동이째 쏟아지는 저녁, 큰 양푼을 들고 뒷마당을 가다가 비누칠한 듯 미끄러져서 그대로 푹 넘어졌거든. 바지 무릎은 시원하게 찢어지고 양푼은 다행히 멀쩡했지. 집에 와서 바늘로 꿰매보려다가 며칠째 쑤시던 손목이 말을 안 듣더라. 바늘로 몇 땀 뜨다가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울컥했어. 이런 사소한 일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한심하더라. 하는 수 없이 다음날 세탁소에 맡겼어. 아저씨가 안쪽에 심지를 덧대면 튼튼하다고 며칠 뒤 찾으라고 하더라. 좋은 원단이라 아깝지만 고치면 괜찮을 거다라는 그 담백한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 맡기고 나오는 길, 빗물이 번들거리는 골목에서 이유 없이 가슴이 말랑해지더라. 바지가 멀쩡해질 거라서였는지 다른 예감이 있었는지는 그땐 몰랐어.
그게 전환점일 줄은? 며칠 뒤 바지를 찾으러 갔더니 문 위에서 작은 방울이 찰랑 울리고 다림질대에선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 계산대 근처에 낯선 뒷모습이 서 있었는데 검은 재킷깃을 반쯤 세우고 바지 솔기를 만지작거리더라. 그냥 손님인가 했지. 근데 고개가 천천히 돌아오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못 박힌 사람처럼 굳어버렸어. 눈매, 광대뼈 선, 웃을 때 먼저 올라가는 한쪽 입꼬리, 그리고 오른쪽 귀 밑 작은 점 맞았어. 선생님이더라. 세월 탓에 머리는 희끗해지고 눈가엔 인맥 같은 주름이 번졌지만 자세는 여전히 반듯했어. 교실을 비추던 햇살 같던 그 기품이 오히려 더 깊어 보였달까? 바지 찾으러 왔다가 18살 심장으로 되돌아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섰지.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 분필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리고 여름 매미 소리와 뜨거운 공기가 코앞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느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 20년 넘는 시간이 쓱 지워지고 나는 다시 그 교실 뒷자리의 소녀가 된 것 같았어. 선생님도 뭔가를 감지했는지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 눈이 마주치자 순간 아주 짧게 정말 찰나만큼 눈빛이 흔들렸거든. 나를 알아본 건가? 내가 착각인가? 확신은 못하면서도 분명 뭔가 있었어.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옛 제자를 확인하는 수순이 이어졌지. 선생님이 내 학교를 정확히 짚어내며 수학 가르쳤던 선생님인데 기억하지? 하면서 당시 내 모습을 기억한다고도 했고, 그중에 미제 초콜릿 얘기가 나왔을 때 내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 작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때의 온 세상이 다시 환하게 켜졌거든. 선생님 말투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내 귀엔 반말처럼 들렸어. 예전에도 그랬지. 진지하게 해라, 앞만 봐라 같은 짧고 또렷한 그 어투. 서로 사는 동리가 가깝다는 걸 확인했고 음악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을 땐 작년에 교통사고로 먼저 가셨다고 하더라. 담담히 건네는 말인데 눈빛 아래엔 길고 깊은 그리움이 깔려 있었어. 미안함과 안타까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 그날은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 마주 앉아 이런저런 옛 얘기를 나누는데 선생님은 당시의 나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기억하셨대. 나는 속으로 웃었지. 수업을 열심히 들은 게 아니라 선생님만 열심히 봤는데 그걸 열심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 크림빵 얘기를 하려다가 말을 아꼈어. 굳이 풀어놓으면 내가 부끄럽기만 하니까. 그 뒤부터 선생님은 가끔 설렁탕 집에 들렀어. 혼자 밥 먹기 싫은 날이면 와서 국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가셨지. 바쁘지 않을 때면 나는 잠깐씩 말을 섞었어. 날씨 얘기, 골목 얘기, 건강 얘기.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소중했어. 비 오는 날 젖은 어깨로 들어와 기침을 꾹꾹 참는 모습을 보면 나는 생강차를 더 끓여서 내갔지. 선생님은 정성이네 하면서 따뜻하게 웃었고 그런 사소한 싸임이 우리 사이에 이상한 정을 만들었어. 연인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그냥 제자와 선생님이라 하기엔 조금 더 가까운 그 애매하고 편안한 거리랄까.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을 때 선생님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게 됐어.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연립 1층, 작은 마당에 화분 몇 개가 단정히 놓여 있었어. 집 안은 깔끔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고요가 감돌았지. 피아노 위에는 젊은 날의 두 사람 사진이 있었고 나는 괜히 마음이 복잡했어. 질투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은 감정인데 그래도 어디선가 서운함이 고개를 들더라. 식탁에 돼지고기를 듬뿍 넣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을 꺼내주시면서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르쳐준 거라면서 조심스레 내놓는 손길. 수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은 빈자리, 그 그늘이 말끝마다 배어 있었어. 나는 위로라는 말을 입 밖으로 못 꺼내고 대신 꾸준히 젓가락만 움직였지. 같이 먹는 밥이 그날의 위로였어. 이렇게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갔어. 어느새 나는 37. 여전히 설렁탕집, 여전히 골목방 한 칸, 예전보단 덜 외롭더라.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 어딘가를 은근히 받쳐주고 있었거든. 그러다 내 마음은 결국 한 칸 더 나아가고 말았어.
어릴 때 충동적으로 혼자만의 상상으로 느꼈던 애틋하고 야릇한 마음을 선생님께 전했고 우리가 현재 문제가 되는 나이 차이와 사람들의 시선을 조목조목 선생님께 그 시절 학생처럼 설명했어. 무엇보다 서로 같이 있으면 덜 외롭다는 사실을 조심조심 말씀드렸지. 선생님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시간을 달라 했어. 그 말투는 늘 그렇듯 간결했지.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었어. 기뻤지만 불안했어. 그때도 이런 감정이었을까? 며칠 동안 선생님은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번쩍 들었지. 괜히 설거지를 더 세게 하고 칼질 소리를 일부러 너무 크게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마음이 자꾸 조각조각 쪼개지더라. 일이 손에 안 잡혔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어. 판은 또 다듬어야 하고. 그게 내 하루였으니까. 일주일쯤 지나서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지. 생각을 해봤다 하더라.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하고씩 웃어주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올라왔어. 나는 고개만 끄덕였지. 답을 길게 늘어놔봤자 다 뻔한 말들일 테니까.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 우리는 그날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 나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장판 및 동전을 확인하고 오래전에 찢어졌던 바지 무릎을 손끝으로 살살 쓸었어. 세탁소 아저씨가 덧댄 부위가 아직도 매끈하더라. 내 마음 어딘가에도 누군가가 조용히 심지를 대준 것 같았어. 쉽게 해지지 말라고. 쉽게 터지지 말라고. 그날 밤 창문 밖은 또 비가 내렸는데 빗소리가 길게 이어졌지.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래전 교실 햇살이랑 지금 골목 가로등 불빛을 한 화면에 포개봤어. 그때처럼 눌려대는 매미는 없었지만 옛날에 그 소녀랑 지금의 내가 아주 천천히 서로를 알아보는 듯했거든. 그리고 알겠더라. 이것도 사랑의 모양이라는 걸 늦게 시작해도 조용해도 서로를 덜 외롭게 만드는 방향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도 없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끝냈으니까. 선생님 집으로 이사하자고 하셨고 내 짐이라고 해봐야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 그 보따리를 들고 문을 들어서는데 마음이 이상했거든.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기쁨과 정말 잘한 걸까 하는 불안이 뒤섞였어. 피아노 위에 있던 음악 선생님과의 사진을 선생님이 치우려고 하시는데 내가 말렸어. 사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치우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생님이 있는 거니까. 처음 몇 달은 정말 어색했어.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밤이면 각자 방에서 잠들고 나는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도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색해하셔서 말끝을 흐리곤 했어. 아침에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어색하게 인사하니까 정말 어색한 동거인 같아서 우리가 진짜 부부가 맞나 싶으면서도 헛웃음이 나곤 했지 뭐야. 그런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선생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끓여 놓으시면 나는 자연스레 계란말이를 부쳐드리고 처음엔 서로 고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런 말도 생략되면서 눈짓만으로 통하게 됐어. 저녁엔 함께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었지만 처음엔 TV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뉴스에서 교육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요즘 아이들은 참 안쓰럽다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늘었어.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같은 별것 아닌 얘기들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느새 진짜 부부 같아진 거야. 몇 달 지나자 선생님이 밤에 기침을 하시면 내가 자연스럽게 물을 떠다 드리고 내가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뜨리면 선생님이 빗자루를 가져와서 치워주시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챙기게 됐어. 그런데도 이상하게 여보나 당신 같은 말은 끝까지 안 나오더라고. 나도 계속 선생님이라고만 불렀고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결혼한 지 2년 차쯤 되니까 이제 정말 부부 같아졌거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러 가고 동네 산책도 하면서 선생님이 가끔 내 손을 잡아주실 때면 아직도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되는구나 싶었어. 39살 되던 해 봄에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생리가 늦어지고 냄새에 민감해지고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려서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임신이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축하드린다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졌어. 39의 첫 임신이라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 선생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환갑이 넘으신 분이 갑자기 아빠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저녁 먹다가 그냥 툭 던져버렸어. 선생님, 아이가 생겼어요. 선생님은 숟가락을 든 채로 완전히 멈춰버리시더라고.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정말이냐고 물으셨어.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 네, 정말이에요 하고 답했더니 선생님이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서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셨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 기뻐하고 계시는 거였어. 임신 기간 내내 선생님이 정말 극진하게 돌봐주셨어. 입덧이 심할 때는 매실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주시고 속이 안 좋을 때는 미음을 쑤어주시고 임신 5개월쯤 되니까 배가 불러오는데 계단 오를 때마다 선생님이 팔을 내밀어 부축해 주셨어. 천천히 해라 하면서 병원 검진 갈 때마다 꼭 따라와서 기다려 주셨어. 초음파 볼 때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저게 우리 아이냐 하고 신기해하시고 의사가 성별을 알려줬을 때는 딸이래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딸이면 좋지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 그때 선생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선생님이 더 조심조심하셨어. 내가 조금이라도 배를 만지면서 아야 하면 벌떡 일어나서 어디 아프냐고 물으시고 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따라와서 문 앞에서 기다리시고 과보호라 싶을 정도였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지. 진통이 시작됐을 때 선생님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모르겠더라. 병원 가방을 챙기시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길에 나가서 손을 흔드는데 목소리가 갈라져서 택시 하고 외치시더라고. 나보다 선생님이 더 긴장한 것 같았어.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리시는 선생님을 보며 이분이 정말 내 남편이구나 싶었어. 진통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선생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지. 새벽 5시 우리 딸이 태어났어.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선생님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고생했다 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됐다는 걸 느꼈어. 선생님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 은별이라고. 작은 별 하나가 우리에게 와줬다는 뜻이라더라. 정말 예쁜 이름이었어. 신생아실에서 은별이를 처음 안아보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니 이분이 얼마나 아빠가 되고 싶어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진짜 새내기 부모가 됐지. 밤마다 울어대는 은별이 때문에 둘 다 잠을 못 자고 기저귀 갈고 분유 타느라 정신이 없었어. 선생님은 내가 할게 하면서 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은별이를 달래주셨지. 환갑 넘은 분이 신생아를 돌보느라 고생하시는 걸 보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 선생님 교직원 연금만으론 세 식구가 살기에 빠듯했거든.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까지 하나하나 다 돈이 들어가는데 나는 애 보느라 일도 못했고.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한다 하셨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 은별이가 돌 지나고부터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어. 동네 아이들 숙제 봐주고 김치나 밑반찬을 만들어 팔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보탬이 되려 했지. 선생님은 몸 상한다며 말리셨지만 나도 뭔가 해야 마음이 놓였거든. 은별이가 3살 되던 해 선생님이 정년 퇴직하셨어.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오시는데 표정이 묘했어. 후련하면서도 서운한 그런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더라고.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됐다며 중얼거리셨지. 퇴직금을 받아 당분간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은별이 어린이집 보내고 생활비 쓰고 나니 금세 바닥이 보였어. 선생님은 뭔가 일을 해야겠다고 하셨지. 환갑이 넘은 분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선택한 게 치킨집이었어. 동네 상가 구석에 작은 가게를 얻어 후라이드 치킨을 팔기 시작하신 거야. 처음에 나는 정말 반대했어. 선생님이 무슨 치킨을 튀기세요. 기름 냄새 맡으면서 그런 일을 왜 하세요 했지만
선생님은 고집이 세셨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지. 가게 준비하시는 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 환갑 넘은 분이 치킨 튀기는 법 배우려고 다른 가게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집에 와서는 연습한다고 감자 튀기고 고구마 튀기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괜찮다며 웃으시더라고. 가게 문을 연 첫날 치킨 한 마리도 안 팔렸어. 저녁에 풀이 죽어 들어오시는 선생님께 아직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고 위로했지만 속으론 걱정이 태산이었지. 과연 잘 될까 싶어서. 몇 달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기 시작했어. 선생님이 치킨을 정말 정성껏 튀기셨거든. 기름도 자주 갈고 닭도 신선한 걸로만 쓰고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었어. 그런데 문제는 배달이었어. 선생님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나가신 거야? 처음엔 배달은 젊은 사람을 고용하자고 했는데 인건비가 아깝다며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 면허도 새로 따시고 배달 가방도 직접 사시고. 나는 매번 불안했어. 환갑 넘은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누비시는데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배달을 나가시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지. 오늘은 비 오니까 받지 말자고 해도 손님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안 가냐 하시며 우비 입고 나가셨거든. 걱정한 일이 결국 터졌어. 어느 겨울 저녁 아파트 계단에서 배달하다 미끄러져 넘어지신 거야? 치킨 박스는 박살나고 선생님은 다리를 접질리셨지. 전화를 받고 달려갔더니 계단에 앉아 미안하다. 치킨 다 버렸다고 하시는데 다리가 아프실 텐데 치킨 걱정부터 하시는 걸 보니 더 속상했어. 응급실에 모셔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삔 거였어. 그래도 깁스를 해야 했고 한 달은 배달을 못하게 됐지. 그 한 달 동안 수입은 뚝 떨어졌고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왔는지. 다리가 나은 후에도 사고는 이어졌어.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고장 나 길 한복판에서 발만 동동 구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은별이 교육비를 벌어야 한다는 이유였어. 은별이는 그 와중에도 쑥쑥 자랐어. 아빠를 쏙 빼닮아 똑똑하고 의젓했거든. 5살 때부터 아빠가 다쳐 들어오면 작은 손으로 파스를 가져와 아빠 아파? 하며 걱정했어.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 이 아이가 벌써 이런 걸 겪어야 하나 싶어서. 선생님이 배달 나가시면 은별이는 창문에 매달려 기다리곤 했어.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는 아이에게 곧 올 거야 하며 대답했지만 나도 속으론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 혹시 또 다치실까 싶어서. 그렇게 70까지 치킨집을 이어가셨다가 선생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배달 다니느라 무릎은 상하고 기름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기침도 잦아지고. 그제야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셨지. 가게 문 닫는 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치킨을 튀기시는 걸 봤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지. 수고하셨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뭐 하고 담담하게 대답하시더라고. 치킨집을 그만둔 후로 선생님이 갑자기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 할 일이 없어지니까 기운도 빠지시고 자꾸 아픈 데가 늘어나더라고. 그러다가 몸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이 2달이 넘도록 계속이더라. 병원에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시더니 어느 날 밤 숨이 너무 가빠서 응급실로 실려갔지.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폐암이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의사가 6개월 정도라고 말했을 때 선생님은 오히려 담담하셨어. 그래, 알겠다 하시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선생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지. 그 후로 3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 항암 치료도 해보고 좋다는 약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 선생님은 점점 야위고 말수도 줄었지. 그래도 은별이 앞에서는 아픈 티를 안 내려 애쓰셨어.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 나는 매일 병원을 오갔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도시락에 싸서 가져가면 맛있다 한마디 하시곤 조금씩 드셨는데 양이 날로 줄었어. 어느 날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고마웠다 하시는 거야? 뭐가 고마우세요 하고 묻자 같이 사라져서라고. 그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 선생님이 돌아가신 건 지난 봄이었어. 벚꽃이 한창일 때였지. 마지막에 은별이 잘 키워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 장례식 날 옛 제자들이 많이 와줬는데 다들 선생님을 그리워하더라. 지금 나는 매일 선생님 산소에 도시락을 챙겨가 선생님이 좋아하던 계란말이하고 제육볶음을 정성껏 싸서 무덤 앞에 앉아 오늘 은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말을 건네지. 평생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고 여보나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주고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었고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이었어. 오늘도 도시락을 싸면서 생각해. 따뜻할 때 가져다 드려야지. 식으면 안 되니까.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은별이 아빠, 당신이 내 곁에 없으니 이렇게 불러보네요. 평생을 선생님이라고만 불러왔는데 이제 와서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용기가 생겼어요. 은별이가 어제 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천국에서 뭐 하고 계실까? 하면서 나는 그때마다 아빠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고 대답하지만 정작 나도 궁금해요. 거기서는 아프지 않으시죠? 숨 가쁘지 않으시죠?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계시는 건가요? 당신 없는 이 집은 너무 조용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당신 목 커피까지 끓여놓고 그제야 당신이 안 계시다는 걸 깨달아요. 저녁에 뉴스 볼 때도 혼자 앉아 있으니까 왠지 스산해서 채널을 자꾸 돌리게 되더라고요. 은별이는 정말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똑똑하고 의젓한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도 그래요. 어제는 엄마 혼자 있기 외로우면 내가 더 자주 올게 하더라고요.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자기 일에 바쁠 나이인데 엄마 걱정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당신이 치킨집 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환갑이 넘어서도 오토바이 타고 배달 다니시면서 은별이 교육비 벌어야 한다고 하시던 그 말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려요. 마지막에 병원에서 고마웠다. 같이 사라져서 하시던 말씀 기억해요? 그때 나도 말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서 못했던 말이 있어요. 나야말로 고마웠다고, 당신을 다시 만나서 진짜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18살에 처음 당신을 좋아했을 때는 그저 꿈 같은 일이었는데 37에 다시 만나서 함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20여 년이나 함께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당신과의 시간들이 전부 소중해요. 어색해하면서 같이 밥 먹던 신혼 때도, 은별이 나와서 밤새 기저귀 갈던 때도, 치킨집에서 기름 냄새 풍기며 돌아오시던 때도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선물 같았어요. 이제 나도 많이 늙었어요. 거울을 보면 주름살이 깊어지고 허리도 굽어가네요. 당신이 계셨다면 그래도 예쁘다 하고 웃어주셨을 텐데 혼자서는 자꾸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은별이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으면 당신 자랑 많이 해줄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단다 하면서 당신 얘기를 들려줄게요. 그래야 당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가끔 꿈에서 만날 때면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나도 그때처럼 18살이 되어서 다시 교실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당신이 칠판에 수학 공식 쓰시는 걸 바라보면서 또 설레곤 해요. 꿈에서라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줬던 미제 초콜릿 맛 기억나요? 그때는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며 용돈을 모아서 산 거였어요. 미군 부대 앞까지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샀던 그 초콜릿을 당신이 발견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고맙다 하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을 때 그 따뜻한 손길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크림빵을 입에 넣어준 게 어제 같은데 그 작은 빵집에서 마주 앉아서 우유를 마시던 그 오후 넌 참 특별해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당신 앞에서는 크림빵보다 달콤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크림빵을 보면 그날이 떠올라서 혼자 웃곤 해요. 은별이 아빠, 저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그리워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오늘도 따뜻한 도시락 싸서 갈게요. 계란말이 식기 전에 빨리 가서 당신께 드릴게요. 기다리고 계시죠?